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 발표 끝나고 이 나머지 하반부에서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세션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 우리 수업은 AI를 자체를 만들거나 또는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우리 수업의 중점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는 그것을 위한 전반적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함께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그걸 갖다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할 내용들은 여기에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크게 봤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나는 요새는 디지털 헬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잘 팔로우업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들도 많이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재 업데이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어떤 도메인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어떤 해당되는 도메인의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시기가 아직은 글쎄요, 사람마다 조금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덜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AI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어떤 도메인에서든지 우리가 한 도메인을 잘 알면 그러면은 나머지 도메인에 대해서도 그 내용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디지털 헬스 쪽에서 먼저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디지털 헬스 쪽에서 이야기를 갖다 시작을 하는데 그 디지털 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전반적인 다른 도메인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이 다양한 AI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을 좀 함께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번 그 미팅의 이번 수업의 가장 핵심이고요. 이거는 나 혼자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AI와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의사결정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 부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랬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에 도입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스케일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냐면 내가 잘 알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나는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4가지의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각각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4가지 특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그노시스, 트리트먼트, 그리고 모니터링, 그 다음에 프리벤션. 이게 비록 다 의학이기는 하지만 나는 이게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 아까 얘기했던 교육 분야도 그렇고 또 그 기존의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에도 이 네 가지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결론서부터 미리 얘기하자면 이 네 가지가 심리스하게 잘 연결될수록 그럴수록 더 비즈니스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내가 이제 11월 달, 1월 달에는 거의 한국이 없어요. 11월 달에는 미국 출장 하나가 있고 일본 출장 하나가 있어서 그래도 단타 출장이지만 1월 달에는 이제 장기간 출장을 가요. 그래서 그런 출장을 다니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고 파트너들을 갖다 만날 때 내가 전달하는 시각이 이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각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단, 치료, 모니터링, 그리고 예방, 이 네 가지인데요. 그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네 가지를 갖다 4P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4P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지금 어떤 질환이 있고 얼마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찾는 것이고,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지금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처방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그런 처방이 들어가서 환자가 그걸 갖다 진행했었을 때 얼마만큼이나 질환이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느냐를 모니터링하는 거, 그게 세 번째 모니터링이고, 네 번째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가 봤었을 때 앞으로 또 이런 병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얼핏 그냥 들어도 저 네 가지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 저 네 가지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방법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다이그노시스부터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이 다이그노시스 한다는 거는 사람이 뭔가 정상인 상태에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데에서도 비슷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소비 패턴에서 뭔가 좀 바뀌었다. 그럼 이 카드를 잊어버렸나?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이 100 이하여야 되는데 130으로 늘었다. 이 사람 약간 당뇨에 문제가 있나?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은 돈을 지금 빌리겠다고 은행에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그 평가하는 것, 이 사람이 재무적으로 지금 얼마나 솔리드한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노말에서 얼마만큼 많이 벗어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료 쪽에서 본다면은 MRI나 엑스레이나 CT 스캔 같은 이런
아주 비싼 그런 도구를 갖다 쓸 수도 있고, 또 이런 굉장히 작게는 대화라든지 또는 문진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이그노시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하나씩 들어본다면, 이 마음책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는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댔어요. 그래서 그때는 재밌었던 게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나를 갖다 인터뷰하고 나서 그 앞에서 직접 써봤어요, 본인이. 그런데 엄청 나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그래서 역시 기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 기자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자기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들한테 다 써보게 했대요. 근데 다 좋게 났대. 그래서 이게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 불안 증세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걸 갖다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강구하려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피도 뽑고, 그리고 이 HRV라고 하는 걸 갖다 측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은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카메라 센서는 1초에 아무리 빨리 찍어도 20번 또는 30번 요 정도뿐이 못 찍어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센서는. 그렇기 때문에 변동량을 갖다가 정밀하게 볼 수가 없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ECG 센서라고 하는 그런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HRV를 재면은 1초에 많은 경우는 2000번도 재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병원을 갖다가 매번 가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하고 문진을 하고,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정신과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거기서 또 더 정밀 진단을 받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폐쇄병동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코스트가 들어가는 걸 갖다 가급적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정밀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현실에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은, 굳이 그러니까 이걸 꼭 병원에서 재는 그 정도의 이런 스페셜티를 갖다 가지고 재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책 서비스에서 핵심적으로 내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꼭 99.999%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뭔가를 갖다 지금 요걸 갖다 이제 나중에 일반화시키면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나 또는 프라드 디텍션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갖다 할 때 꼭 정확도만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만큼이나 접근성이 있느냐, 액세서빌리티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접근성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보통들 하게 되면은 이 AUC, Area Under Curve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정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그저께 저녁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진단기기를 갖다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녁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한해서 어떤 트렌드인지를 알 수만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정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는. 그분은 이제 예방의학과 교수인데 굉장히 이런 쪽의 그 서비스를 많이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마음책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갖다 99% 정확도를 높여갈 수도 있지만 이런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서비스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싶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알츠가드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거는 그 이제 뭐 사람들마다 문샷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문샷 프로젝트가 있고 나는 요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달성하고 싶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얘인데 이 문샷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이제 보통 이건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치매 환자에 대한 얘기인데 치매 환자가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그 경우를 우리가 치매다, 영어로 디멘시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정상의 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느끼고 있다 하는 분들을 우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MCI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 단계 프리클리니컬한 단계다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라고 하는 물질들이 쌓여가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프리클리니컬한 단계의 알츠하이머 디지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알츠가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프리클리니컬한 단계에 있는 치매 환자들을 갖다가 싸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갖다가 위해서 지금 R&D를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 엔진을 학습하고 있는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이 알츠가드예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AI 기술을 씁니다. 시선 추적서부터 시작해서 보이스 분석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AI 기술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어디에 니즈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전혀 필요 없었댔어요. 왜 필요 없었었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밀로이드 베타가 머릿속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댔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건 아니면 뭐하게 방법도 없는데 이랬었는데 올해 2개 그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에자이라고 하는 회사의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엘라이릴리라고 하는 회사의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치료제를 갖다가 우리가 쓰려면 1년에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보름에 한 번씩 여기 정맥 주사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게 1년 맞아서 안 되고 그게 최소한 2년, 1년 반 이상은 맞아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맞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겉으로 증상은 드러나지 않는데 머릿속에서 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서 이 주사를 맞으면 훨씬 더 빨리 완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좋은 약, 논란이 있긴 하지만 좋은 약인데 이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머릿속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가 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일 정확한 방법은 브레인 CT라는 걸 찍어야 돼요. 그 우리 이렇게 둥그런 원 같은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30분 동안 방사선에 완전히 샤워를 하고 나와야 돼요. 샤워를 하고 나와야 되고 또 들어가기 전에 방사선 동요원소를 마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주사를 2방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14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찍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완전히 시장이 이상해진 거죠. 빨리 그 아밀로이드 베타가 머리에 쌓이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위한 치료제도 나왔는데 그런데 정작 그걸 알아내려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되게 비싸고 그리고 불편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비록 정확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이 PET-CT를 찍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가려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PET-CT를 찍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밀로이드 베타 포지티브를 갖다가 줄여줄 수 있는 주사약을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사를 맞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기에 있는 지금 알츠가드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역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99% 100%는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때 특히 우리가 바라보는 인공지능을 쓴다고 하는 거에 좋은 케이스는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면은 현재 되게 비싸거나 되게 어렵거나 또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분야 그런 분야에 우리가 인공지능 엔진을 갖다 활용하게 되면은 선 조치로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 프로덕트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누군가 제2의 사업자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제2의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하고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알츠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그 6천만 원짜리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6천만 원짜리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 약을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PET-CT를 찍고 나는 이게 지금 빨리 그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건데 근데 실제로 이 온 사람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비록 치료제가 이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그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다이그노스 툴이 있다면은 그거를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본인들이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서 알츠가드 같은 제품들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꼭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소비자하고 바로 연결될 필요 없다. 중간에 더 그 가치를 갖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다이그노스틱한 툴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그 정확도, 낮은 정확도,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라고 하는 그 리미테이션을 갖다 우리가 어느 정도 타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 그 은성님 또 우리 제안을 했지만 사람들이 또 매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피부 질환, 피부 트러블에 대한 것들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더멀 시스템 이거는 구글에서 만들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구글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스킨이나 네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비록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갈 수 있는 또는 가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다이그노시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꼭 베스트 케이스가 제일 좋은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관련해서 다이그노시스 관련돼서 영대님 먼저, 그다음에 준영님 두 번째. 네, 그 질문이 알츠가드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이게 진단을 결국 할 수 있으려면 결국 데이터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방사선을 흠뻑 샤워하고 마시고 주사 맞은 사람이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해봤을 때 이제 양성이 뜬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을 결국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적고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접근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저 질문은 꼭 이 알츠가드가 아니라 어떤 AI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문제. 왜 그러냐? 아까 이제 우리 영대님이 했던 팀에서 그 이야기했던 펌메드를 갖다 활용하는 방법도 그 방법은 이미 퍼블릭한 데이터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 아까 바이오 해킹 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데이터로 그래서 먹어가지고 어땠다 라고 하는 1차 데이터를 컬렉트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서도 관건은 그 데이터, 그러니까 140만 원을 들여서 펫시티를 찍었는데 거기서 특히 본인이 아무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0만 원짜리 돈을 들여가지고 펫시티를 찍고 본인 머릿속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가고 있다는 걸 안 사람에게 우리 제품을 쓰게 해서 그 데이터를 싱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하나하나 얻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7개 정도 되는 회사,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우리 뿐이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7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다들 그 양질의 데이터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은 전국의 브레인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들을 갖다가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브레인시티를 가장 처방을 많이 내리는 의사들을 갖다가 다 찾아서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우리 이런 걸 갖다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자면 이제 전북대병원에 CT가 있어요. 브레인 CT가 있으면은 전북대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전북대병원에 땡땡땡 교수님이 그 브레인 CT를 갖다 제일 많이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갖다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용도로 이렇게 하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교수님 환자들이 병원에 왔었을 때 펫CT를 찍고 나서 그 저희 한 제품이 35분 정도 걸리는데 그 35분 정도 저희 제품을 기다리시는 사이에 왜냐하면 펫CT는 주사 맞고 4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환자들에게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그 환자들에게 우리 이 제품을 갖다 써보게 하면은 우리가 그 환자들의 검사 비용을 일부 보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다 컬렉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베스트 방법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사업 자체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류에 반대가 되는 그런 어떤 해가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가장 많이 억세스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건 나도 콜드콜이에요. 콜드콜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어떤 니즈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연구간호사 한 명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데 연구간호사 월급 주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교수님 그럼 저희가 그 연구간호사 한 달 월급을 저희가 질 테니까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찍어서 나오면은 그 데이터를 같이 쉐어하시죠. 그래서 교수님은 교수님 논문 쓰시고 저희는 이걸 상품화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 하고 하나씩 찾아가요. 그래서 뭐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 또 뭐 원주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서 펫CT 찍는 병원에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니즈는 뭐가 있나? 어떤 사람은 연구간호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펫CT 얼로케이션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완전히 풀지는 못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이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교수님이 접근성 말씀하셔서 그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쓰려고 지금 해봤는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직업군 분류에서 그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막혀버려서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바로바로 해놔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자면은 그건 저기서 이제 바로 할 거예요. 조교가 열심히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갖다 할 텐데 지금 이런 검사를 하는 도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포커스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검사를 하는 도구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현재 마켓에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 있는 사람들은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검사도
직장인 스트레스 검사를 갖다 합니다. 그리고 NCSS 분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분류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나 유엔 같은 기구가 만든 분류 기준인데 그 분류 기준을 갖다 우리가 활용한 것도 직장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포커스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이 없어요. 주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 주부 같은 그런 비직장인을 갖다가 우리가 확대해야 되겠다. 근데 약간 어려운 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100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다 직장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직장인한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이 없어서 아직 좀 이렇게 딱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그냥 학생들이 이런 것에 관심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약간 학교들이랑 제휴를 해서 무료 이용권을 뿌리면 되게 그 데이터를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제가 아는 슬립테크 하는 대표님도 학교들 대상으로 시험 기간에 그 수면을 잘 취해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그 무료 이용권을 이렇게 프로모션에 돌렸거든요. 제가 말을 더 많이 할수록 조교님 하실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에 가요.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에 가는데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 그 정신건강 상태, 마음건강 상태에 대해서 총장님이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그 학교에서 이제 자살 사고가 있었댔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 서비스를 갖다가 좀 학생들한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셔서 그러지 않아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메리엄이 잘 적어놨다가 판매처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호수님? 저 이게 수업이랑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알즈가드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하시는데 사실 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진 후에 이런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데 힘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런 확신은 좀 어느 정도에서 좀 갖게 되시는지. 그리고 사실 유저 인터뷰를 하다 보면 피보팅 진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건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가 잘 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넣어봤을 때 그 효과가 입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이 수업에 딱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 수업이니까. 첫 번째, 피보팅을 했느냐? 아주 심하게 했어요. 어떻게 심하게 했냐면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세미톡이라고 하는 트리트먼트 제품에서 시작을 했어요. 치료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치료제에서 시작을 해서 이 진단 도구로 넘어오게 된, 치료제도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진단 도구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본인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면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치료제를 갖다가 놔둬도 그 치료제가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그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면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점도 있어요. 이 치료제는 약간 뭐라 그럴까, 다들 할 수 있어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치료제는 할 수 있는데 진단 도구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엔트리 베리어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를 하는 회사들이 막 10개, 20개 이렇게 있다면 진단을 하는 회사들은 2개, 3개뿐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실제로 진단 시장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였고,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 진행할 때 어떤 확신이 있어서 여기에 비즈니스에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느냐? 그런 걸 갖다 처음부터 다 생각하면서 시작하지 못했어요. 다시 아마 해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매일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갖다 내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덜 준비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확고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건 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 같은 시기.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큰 여러분들의 인생에 데미지가 없는 그런 시기이고, 또 이런 시기 때는 넓게 가능성을 갖다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런 조사를 해보고 들어가는 것, 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츠가드 같은 경우에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으로 했던 게, 우리는 진단 도구 쪽으로 갈 때는 그 기존의 진단 도구가 비싸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AI 기술을 통해서 땡기고 싸게 만들고 덜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쓸 사람에게 충분한 베네핏이 있을 거다. 특히 이 알츠가드를 갖다가 했었을 때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누가 이거를 살 건지에 대한 바이어가 명확했댔어요. 그래서 호수님 질문을 다시 답변하자면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지만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할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고 아프고 힘든 것 플러스 이게 만들어졌을 때 누가 살 것인가가 명확한 제품, 그런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다 두고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두 번째 단계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정상과 다르다라는 걸 가지고서 이 진행을 갖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트리트먼트예요. 트리트먼트는 이제 어떤 진단된 질병을 관리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적 개입, 인터벤션이라는 걸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 그렇죠? 어렵게 얘기하니까 이렇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할까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그걸 갖다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사한 환자들 사례라든지 임상시험 결과라든지 의학 문헌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치료 계획을 추천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추천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다이그노시스에서의 AI적인 핵심 키워드는 디텍션이에요. Abnormality detection. 그래서 뭔가 정상과 다른데 라는 걸 갖다가 찾아내는, 그것이 앞에 있었던 우리 다이그노시스에서의 핵심 키워드라면, 트리트먼트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레코멘데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얼마만큼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걸 생각을 딱 전환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본 방송들과 거기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이런 땡땡땡 유튜브 컨텐츠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추천하는 거하고 동일한 메커니즘. 그래서 이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AI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또 매우 오래전서부터 활용됐던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슬립큐라고 하는 거나 에임메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방금 전에 점심 먹으면서 이쪽 관계자들하고 우리 백양누리에서 열심히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의 그동안의 생활 패턴하고 또 그 사람의 인구 그래프적인 데모그래픽한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치료를 갖다가 받게 되면 이제 보통 CBTI라고 하는 치료 방법인데 이런 CBTI라고 하는 치료를 받게 되면은 불면증에서 또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해서 우리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두 가지의 디지털 치료제 제품입니다. 하나가 슬립큐브라는 제품이고 또 하나가 이 한국도 기업이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립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케어를 갖다 제공해 주는 건데요. 자, 이 여기에 있는 앵자이렉스라는 거는 지난번부터 여러 번 얘기를 갖다 했었던 제품인데 이제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감정 상태에 맞는 치료 컨텐츠, 여기서의 치료 컨텐츠가 뭐냐면 글로 된 스크립트예요. 글로 된 스크립트를 갖다가 쭉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읽은, 소리내서 읽은 그 컨텐츠를 음성 변조를 시켜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자기의 목소리로 바꾸어서 들려주는, 이게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커스터마이제이션 또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녹음하는 거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 목소리보다 더 어텐션이 많이 가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라는 걸 가지고서 바로 그거를 치료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녹음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자기의 목소리가 있어요.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소리가 조금 더 중저음으로 밑으로 깔렸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또렷하게 들렸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자기 목소리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시간에 들려주는 그런 점들이 이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갖다 가지고서 얼마나 딱 그 사람만을 위한 하이퍼 커스터마이즈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나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레코멘데이션에서. 그냥 우리가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인 레코멘데이션. 30대 남자 무협 영화 좋아해요. 이것도 레코멘데이션. 그런데 이걸 갖다가 30대 남자이면서 지난 2주 동안 네이처 그 영상을 갖다가 열심히 봤고 그 중에서 20개를 봤는데 20개 중에서 13개는 첫 번째 5초 만에 옮겨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는 끝까지 다 봤다.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퍼 커스터마이제이션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갖다가 이제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엔젤엑스라는 제품이나 여기 트리트먼트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다. 뭔가를 시켜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논술 공부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논술 성적을 좋게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 경쟁자들과 비교했었을 때 조금 더 정밀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점이 트리트먼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제품은 이러한 그 하이퍼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슬립텍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감정이나 또는 리피치 같은 근육급 질환도 그렇고 다 이런 하이퍼 커스터마이제이션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레코멘데이션인데 혹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나요? 영대님? 트리트먼트 쪽에 질문이 있는데 사실 디지털로 치료제를 제공한다는 게 사실 약이랑 굉장히 다른 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은 그냥 먹고 바로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치료제는 사람이 그냥 이 어플을 안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쓰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을 여기 습관처럼 쓰게 만드는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인지치료가 특히나 이제 인지치료를 제공하는 그런 대상과 이제 환자 간의 유대감도 엄청 중요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약간 하나의 고객으로서 이걸 봤을 때 이게 진짜 과학적인 효과가 증명될 수 있나라는 좀 굉장히 의문점이 들어서 이게 그 식약처 허가를 받은 거는 알겠는데 시장에서 이게 진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증명받은 디지털 치료제가 시장에서 증명받은 건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디지털 치료제는 조금 특화돼 있어요. 근데 아닌 다른 제품들, 예를 들어서 논술도 마찬가지고 비타민 우리 바이오 해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인허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절차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에비던스를 갖다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서도 이만큼 실제 리얼월드에서 실생활에서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해야 돼요.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RWD Real World Data 그리고 RWE Real World Evidence라고. 그래서 이 제품이 이렇게 식약처 허가를 받고 나오더라도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효과를 주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증명해야 돼. 그럼 그런 걸 증명한 회사들이 있냐?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데 그 기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독일의 제도예요. 독일의 제도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독일의 제도를 갖다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따라가고 있는데 이 제도는 뭐냐면 처음에 아주 베이직한 제품의 효과성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만 프루브를 하면 그건 뭐 한 3개월, 6개월 안에 증명을 하면 그러면은 일단 시판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줘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독일은 그냥 야 팔아봐. 더 중요한 거는 너 얼마 받고 싶어? 그래서 대부분 제조사가 원하는 금액으로 팔 수 있게 해줘요. 얼마 동안 팔 수 있게 해주느냐? 1년 동안 팔 수 있게 해줘요. 그 1년 동안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자 1년 동안 팔았더니 너 판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만큼이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정식 허가를 내줄게. 이게 기가라고 하는 제도인데 미국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지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해라. 3년에 한 번씩 리얼월드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비즈니스를 갖다 할 때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파일럿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컬렉션과 데이터 처리 그리고 그거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판매 허가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판매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품목허가 받은 제품들이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한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AI 비즈니스는 다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나서 그게 우리가 약속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실제 세상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게 정부에서 요구해서 보고를 해야 되던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보고를 하던 나는 AI 비즈니스에서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어요? 혹시 해외에 있나요? 해외는 있죠. 네,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혹시 예시하는 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중독 치료제. 네, 중독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ADHD 치료제도 그렇고. 이런 치료제들은 다 리얼월드에서 데이터를 갖다 백업을 해요. 그것도 막 몇천 명씩 데이터에서 백업을 해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저 이거는 그 UX 관련돼서 그 HCI 쪽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이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줄 때 이제 유저한테 자유도 부과해야 되는 거랑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의도한 뭐 약간 이런 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그 저번 학기 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사용자가 어떤 자기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자유를 부과하는 거랑 시스템을 우리가 어느 정도 소개하는 거에서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사용자가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궁금했던 거는 그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자유도를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랑 그러니까 되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되게 잘해줄 수 있는 상황이랑 그렇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이제 조금 우리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은 아주 정확하게 딱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따라가야만 하는 시스템이 있고 어떤 시스템은 사용자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네가 원하는 거 해 라고 해서 권한을 많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데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갖다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효과를 갖다 나타내요. 그런데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가 어댑테이션이라는 거하고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두 개가 달라요. 영어는 거의 비슷한데 단어 한 글자 차이인데 한 철자 하나 차이인데 하나는 시스템이 알아서 개인을 위해서 하이퍼 커스터마이즈 시켜주는 거예요. 개인은 그렇게 하이퍼 커스터마이즈 된 제품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쪽은 개인이 스스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셀렉트 해가지고 골라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AI 기술이 들어가지만 굉장히 다른 AI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인허가를 받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댑테이션을 해요. 어댑테이션이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 하이퍼 커스터마이즈를 시스템이 시켜서 사람한테 주고 사람은 그걸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갈 수 있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치료 효과를 인슈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댑테이션을 하는 반면에 일반 B2C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자유를 많이 주고 사용자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갖다 본인의 취향 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버라이티를 넓혀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런 제품을 갖다가 주로 B2C에 썼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하이퍼 커스터마이제이션하고 그 우리가 얘기했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그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오케이, 없으면은 우리 지금 3시 2분이니까 12분에 다시 만나서 마지막 세션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다이그노시스, 두 번째 트리트먼트를 했고 이제 세 번째로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실제로 모니터링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서베일런스 모니터링. 여러분들 ADT라는 회사나 이런 데는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갖다가 쭉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다른 이상한 물체가 이렇게 감지가 되면은 바로바로 오잖아요. 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우리 부모님 고향인 충주에 가요. 충주에 가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짓고 와요. 농사를 짓고 오는데 우리 와이프랑 둘이서 목베 바지 입고 이 남자는 특히 하얀색 와이셔츠가 소모품이어서 하얀색 와이셔츠가 내 작업복이에요. 오래 입고 나면 이게 이제 다 해지고 누래지고 그러면은 그걸 작업복으로 입고서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이제 하루 종일 농사를 짓고 오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갖다 붙여놨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보면은 고양이 길냥이들이 4마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아주 자기네 집처럼 놀아. 그러면은 이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그걸 다 잡아가지고 매번 알람이 울리니까 여러 번 자다 말고 자꾸 깨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서베일런스 카메라처럼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 디지털 헤드셋의 모니터링, 자기 자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가장 최근 들어서 히트를 친 상품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연속 혈당 측정기 CDM이라는 거 하는 거. 글루코스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 CDM이라고 하는 건데 CGM이라고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얼마만큼이나 정확할까 하면은 지금 제일 정확한 거는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재는 혈당이 제일 정확해요. 그 그라운드 트러스 데이터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요 손가락에 여기 찔러 가지고서 피 뽑아 가지고 재는 거, 그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회사, 그 회사의 이름이 컨투어라고 하는 회사예요. 가장 정확하면은 거기다 손에 이렇게 피까지 찔러 가지고 쟀으면은 99.5%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오차율이 7.8%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은 이 7.8%니까 곱하기 2하면은 거의 15% 정도 오차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모니터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 에큐러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뭐가 중요할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뭔가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할 때 나는 이 모니터링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컴플라이언스라고 생각해요.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순응도. 그러니까 얼마나 사용자가 환자가 해당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만드느냐 하는 게 나는 AI 비즈니스, 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AI 비즈니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갖다가 하나만 들어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 예를 들게요. 두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리딩을 하고 있는데 한 회사는 덱스콤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는 리브레라고 하는 회사예요. 둘 다 아쉽게도 외국 회사예요. 그리고 둘 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그 혈당 정보를 아주 톤으로 지금 긁어가고 있어요. 되게 아쉬운 점인데 그런 두 회사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덱스컴은 5분에 한 번씩 재서 그 트렌드를 보여줘요. 반면에 리브레는 1분에 한 번씩 재서 그 트렌드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 5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일까 싶은데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뭔가를 먹어보고 자기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그 혈당 측정하는 사람들은 식탁에다가 그 혈당 측정기에다 이렇게 앞에다 떠놓고서 먹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우리 회사 근처에 냉면집을 되게 좋아해. 근데 난 냉면은 난 혈당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녁 때 여차집 가면 그 얼마나 내가 자주 가면은 그 냉면집 아줌마가 나 가면 이제 좀 딴 것 좀 드시라고 막 이러는데 그중 냉면뿐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냉면을 갖다가 먹으면서 설마 냉면이야. 그래서 이게 건강식품이겠지. 그래서 냉면 먹고 나서 먹으면서 혈당을 딱 쟀더니 내가 보통 혈당이 한 90몇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냉면 딱 먹고 그 물냉면 특히 한 사발을 먹고 나서 딱 쟀더니 220. 냉면집 좀 알려주시면. 일치면. 그래서 이게 컴플라이언스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99,000원짜리니까 싼 것도 아니니까 이 싼 것도 아닌 걸 갖다 찾는데 이걸 가지고서 뭘로 써먹을까 하는데 자기가 뭐 먹는지에 따라서 혈당이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스파이크가 생기는지가 바로바로 1분이면 실시간이죠. 5분이면 실시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래서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그 동률에 있지만 이 리브라라는 회사가 더 불편해요. 기기도 더 크고 더 이물감도 더 많은데 마켓 쉐어가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1분의 리얼타임으로 그걸 디스플레이를 해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컴플라이언스를 갖다 되게 높여주는 그것처럼 이 모니터링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컴플라이언스를 갖다 맞춰줄 거냐. 컴플라이언스는 사실 트리트먼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트리트먼트하고 모니터링에 둘 다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롱 타임을 갖다가 우리가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컴플라이언스를 갖다가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 있던데. 네. 이제 혈당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딱 수치가 인지가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트리트먼트를 했었을 때 사실 플라시보를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를 약간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숫자에 맹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CDM을 가지고 재는 데이터가 결코 정확하지 않아요. 결코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게 당신의 현재 혈당 수치입니다 하고 숫자로 땡땡 하고 뭐 97 딱 찍히면은 어마무시한 그 신뢰를 보여요. 거기에 그런 것처럼. 근데 예를 들어서 설문을 한다. 또는 어떤 뭐랄까요, 인터뷰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을 갖다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서로겟 매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 어떤 지표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그 지표가 구하기 너무 어려울 때, 그때 그 지표하고 유사한 어떠한 것을 갖다가 골라서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재발 방지, 예를 들자면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5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향후 5년 이내에 재발하지 않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5년 이내에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대장암은 20년이에요. 그럼 20년 동안에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을 하려면 스타디를 20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치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대신에 서로겟 매저라는 걸 써서 이게 재발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또는 연관성이 높은 인디케이터다 라는 걸 골라요. 그 대신 걔는 굉장히 측정하기 쉽고 정량적인 숫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 DH1, DH2라고 하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갖다가 하면은 그게 유방암 재발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하지만 100%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제공해 주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열심히 1시간 동안 운동했더니 서로겟 매저가 15%나 내려갔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제안은 정확한 인디케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서로겟 매저를 찾아보고 그 서로겟 매저를 수치화해서 제공해 주자. 그러면은 이 사용자들이 느끼는 신뢰도가 훨씬 달라질 거다라는 게 제 제안이에요. 답변이 됐어요?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모니터링과 관련돼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장들 중에서 사람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서비스는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그노시스하고 트리트먼트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할 프리벤션까지 다 했었을 때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제일 좋은 건 난 그러면 모니터링 같아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돌봄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되게 이제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리타이어 할 때쯤이 되면은 더 이상 나라가 이 지금 장기 요양보험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개인을 모니터링 해주는 서비스는 더 이상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가 있어야지 이 사회가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들 갖다 그렇게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벤션 쪽을 본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방.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큰 다리들에는 인공지능 센서 시스템들이 다 부착돼 있어요. 강 넘어가는 다리. 그 다리들이 그 인공지능 센서 시스템들이 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언젠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는 때가 언제쯤일까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예측을 해서 다리를 하나 통째로 뭐 개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얼마 동안 버틸까를 갖다가 예측하는 그 예측 모형을 굉장히 많이들 도입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큰 건축물들 이런들에게는 다 그 예측 모형을 도입하고 있고 또 우리 아마존 회사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우리 미국의 아마존이 제일 처음에 낸 특허가 예측 모형 특허였댔어요. 어떤 예측 모형이었냐면 그동안 사람들이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나 땡스기빙 때나 이렇게 물건들을 갖다가 오더하는 걸 쭉 분석을 했더니 아마도 올해 뭐 예를 들자면 뉴욕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5만 개 주문할 거다. 이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예측하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 5만 개 물량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사전에 확보해서 그래가지고 뉴욕하고 가장 망이 잘 연결되어 있는 웨어하우스에다가 그 5만 개 트리를 미리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 고객이 나 크리스마스 트리 요 사이즈로 이렇게 할게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밤에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이런 지금 이 우리나라 저 새벽 배송하는 그 업체들이 이렇게 오서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그게 이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시점에 주문이 많이 몰린 제품들을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웨어하우스에다가 미리 갖다 놓고 거기서 주문이 올 때마다 그냥 바로 트럭에다 심기만 하면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스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도 이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마트는 이 예측 모형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 여러분 선배예요. 이 예측 모델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 결국에서는 사장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실제적인 비즈니스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예측이다. 그리고 그 예측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이 디지털 헬스 쪽에서 프리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그 어떤 특정 질환에 걸리거나 또는 특정 질환으로부터 나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예측하는 거죠. 그게 앞에서 아마존이 웨어하우스에다 물건 재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이것을 재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내가 11월 셋째 주에가 미국 출장을 가요. 미국 출장을 가는데 미국 출장 가가지고 그 주에는 그래서 우리 특강을 할 거예요. 내가 못 올 텐데
그 미국 출장을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닥터 스몰렌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전미 자살 예방센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하고 그다음에 MGH 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같이 해가지고 자살 예방센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MGH라는 병원은 보스턴 내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엄청나게 큰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브랜치가 있는데 그 병원의 응급실에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 병원 응급실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응급실에 오는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살게 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블러드 테스트서부터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하고 이런 걸 다 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쭉 다 모은 다음에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자살을 또 범할 확률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가지고 예측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측 모형을 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한 저널에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 NIH 우리나라로 하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제 큰 리서치 그랜트를 받아서 그 하버드 대학에다가 자살 예방 센터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AI를 하려면 우리 여기 메리엄 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실제 이런 자살 예방이나 또는 암 재발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프리벤션 쪽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갖다 하고 있고요. 이 프리벤션 쪽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할 때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뭔가의 사전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 조치가 사람들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프레딕션 모델의 정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사실 다이그노시스나 이런 쪽에서 정확도가 중요하지 프리벤션에서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프리벤션에서 이 정확도를 갖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아까 그 응급실에서 데이터 모으는 것처럼 이런 그 양질의 데이터 특히 그 아주 좀 라이프 크리티컬한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모으는 쪽으로 되게 노력들을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그 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우리 자살 예측, 자살 사고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오늘 내일 11월 1일서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저기 우리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 센터하고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스텐트라고 해서 이렇게 관을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트 어택이 와서 그 막힌 데를 갖다 뚫었거나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면은 퇴원할 때서부터 그 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니터링 일상생활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분이 심근경색의 위험이 그러니까 오늘 또는 24시간 이내에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갖다가 그 해당되는 환자분한테 리마인드를 하고 또 가족들한테 리마인드를 해서 약간 위험 수치가 높아지는 걸로 예측이 되니까 예상이 되니까 일상생활 조심하시고 보호자가 항상 옆에서 그 상황을 갖다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개인화된 예방
개인화된 예방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좀 바꿔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갖다 좀 낮춰주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도들이 앞으로 나는 많은 것들이 현재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를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프리벤티브한 메저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병대님. 네, 다양한 프리벤션을 하는 그 예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릴 사람을 정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예측을 하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이 고객들의 지불용이가 일단 높기 위해서 비포 획도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비포 획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리벤션은 비포 획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방지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주는 것이지만 사실 그건 사람의 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불용이가 높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을 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진짜 암을 예방을 잘한다면 사실 그 투자 같은 게 원래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관련 도메인의 관계자들이 투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암 치료 관점에서의 그 의료 업계에서 암 예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치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치료 시장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자금의 공급 관점에서나 아니면 지불 용익 관점에서 굉장히 불리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이 시장의 프리벤션 시장을 생각하는데 관계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코멘트예요. 이런 프리벤티브한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근데 거의 모든 도메인에서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프리벤션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측해 가지고 이 다리가 언제쯤 무너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이때 개보수를 하자. 이런 것보다는 다리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교통 차단하고 그때 가가지고서 다리를 갖다 개보수하는 그런 걸 갖다 훨씬 더 많이들 하죠. 똑같이 의료 쪽에서도 치료나 진단 쪽에 훨씬 더 많은 어텐션이 가 있고 반면에 예방과 관련돼서는 특히 의사들이나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게 전반적인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진단에서도 알츠가드처럼 정상인 상태에 이미 아밀로이드 베타 포지티브가 쌓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해서 프리벤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대님이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바이를 잘 안 해요. 예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방이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자 자체도 바이를 잘 안 하고 또 그걸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별로 모티베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되고 있다. 등한시되어 왔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AI 기술이 활용이 된다면은 그것들 갖다 지금처럼 어렵고 비싸고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프리벤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메디슨 3.0이라고 해요. 그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움직임을. 그래서 그 메디슨 3.0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많이 현실화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 실제 현상은 지금 영대님이 얘기한 대로 굉장히 홀대받고 있고 별로 자금도 못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당히 빨리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갖다 봤었을 때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AI 비즈니스를 갖다 한다고 할 때에는 요 네 가지가 시너지를 이루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진단은 진단만, 치료는 치료만, 모니터링은 모니터링만, 그리고 예방은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방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위해서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인터벤션을 하고 다이그노시스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물론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거는 4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도메인에서 이 4가지 중에 어디가 제일 니즈가 큰가? 어디에 가장 언맷 니즈가 큰가를 갖다가 발견을 해서 그 부분서부터 시작을 하긴 할 텐데 그러나 롱텀의 그림은 이 4가지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포지티브한 사이클이 있어야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쟁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도메인, 예를 들어서 치매다. 그러면 치매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궁극적으로는 예방을 하고 싶은데 예방을 하는 데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니즈가 큰 게 뭘까? 트리트먼트다. 그럼 트리트먼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리트먼트에서부터 트리트먼트를 정확하게 주기 위한 다이그노시스 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툴로 전환을 시키고 그 데이터가 모여지면은 예측을 하고 예측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방까지 갈 수 있게 그런 그 패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본 연구 본 방향에 있는 앞에 있는 수업 자료를 가서 보면 다 지금 얘기한 그 4가지 중에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예측 분석 이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forecasting, prediction 예측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나 마케팅에 사용한 케이스를 갖다 설명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급망 관리 글로벌 체인 아마존의 AWS 사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측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메인의 중요성이 처음에 내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도메인 각각의 도메인의 특이성도 있지만 지금의 전체적인 AI 비즈니스는 요 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구나. 이상거래 탐지, 프로드 디텍션 하는 거 누가 신용카드 썼는데 이거 혹시 신용카드 분실한 거 아닐까 해서 전화 날리잖아요. 특히 해외에서 제일 처음에 쓰게 되면은 크레딧 카드 쓰게 되면은 문자 날라와요. 어디에서 이렇게 쓰신 걸로 나오는지가 혹시 맞냐고 이런 거 같은 게 프로드 디텍션이고 프로드 디텍션 하는 거나 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걸 우리 대출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했었을 때 평가받아 가지고 대출 허가나 얼마 이율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아까 다이그노시스하고 동일한 모양인 거예요. 이 현재 있는 일반적인 노멀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노멀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의사결정 시스템 우리 병원에서 AI 모델 도입하는 것도 그런 목표로 해가지고 그런 동일한 형태로 쓰고요. 리소스 오프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트리트먼트 이 실제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그니티브 디시전 메이킹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도메인은 다르더라도 그 각각의 도메인에서 AI를 갖다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거지. 그게 진단인지, 그게 치료인지, 트리트먼트인지, 그게 모니터링인지, 아니면 그게 프리벤션인지는 도메인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도메인에서는 어떤 컴포넌트가 사용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할까?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어서 비록 도메인은 다르더라도 다른 도메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헬스 도메인이어도 되고 마케팅, 리테일 소매샵이어도 되고 뭐든지 상관없는데 해당되는 도메인에서 쓰고 있는 그 디지털 AI 기술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쪽의 케이스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